서울에서 검사 이준호는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사건 파일로 가득 찬 책상에 앉아 있다. 갑작스럽게 열린 검찰청의 긴급회의가 그의 하루 일과를 방해한다. 상관은 그의 앞에 베트남에서 살해된 외국인 시신 사진들이 담긴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는다. 그들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었어. 베트남 측에서 합동 수사를 제안했네. 자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같은 시각 시신의 흔적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유명한 여성 법의학자 한은지는 수사단의 전문 감정인 자격으로 동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준호와 은지는 이미 함께 일한 적이 있지만 함께 일할 때마다 긴장감이 감돈다. 그는 냉철하고 그녀는 직설적이다.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다. 비행기는 안개 속에서 이륙하며 그들을 다낭으로 데려간다. 그곳에는 이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초여름의 거센 비가 한강 수면을 때리며 밤의 용다리에서 반사되는 불빛을 흐릿하게 만든다. 양쪽 강둑을 가득 채운 안개는 방금 일어난 범죄를 덮는 장막 같았다. 이른 아침, 다리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바로 누운 자세에 양손은 가슴 앞에서 교차되어 마치 평온히 잠든 듯 했다. 깊게 파인 가슴의 상처에는 백년 한 송이가 꽂혀 있었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연꽃 모양으로 섬세하고도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다. 피해자의 입술은 짙은 붉은 실로 꿰매져 있었고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꿰맨 솜씨는 마치 예술가의 손길 같았다. 현지 경찰은 강둑에 모여드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순찰차의 노란 불빛이 긴장한 얼굴들을 비췄다. 강력범죄 수사과장 티란 민은 그 광경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손에는 오래전에 식어버린 종이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로써 6번째 피해자였다. 흔적도 목격자도 범인에 대한 뚜렷한 단서도 없었다. 검은색 SU가 현장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내렸고 비에 젖은 옷과 긴장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한국에서 온 검사 이준호입니다. 이쪽은 법의학자 한은지 박사입니다. 준호는 재킷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차분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트란 미는 손을 꽉 쥐며 두 사람을 하나씩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베트남에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도움이 이번 사건에 진전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말하는 이는 없었다. 준호는 곧장 시신 쪽으로 걸어가 몸을 숙여 세부 사항을 관찰했다. 은지는 도구 가방을 열고 꿰맨 실밥 하나하나와 죽기 전 경련으로 굳은 근육을 눈으로 훑었다. 사망 시각은 양내에서 6시간 전. 신경마비를 유도했지만 단단한 물체에 의한 타박상은 없어요. 이 사람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손으로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따라갔다.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상처에 꽂힌 백년을 가볍게 돌렸다. 연꽃의 꽃잎에는 분꽃이 전혀 묻지 않았다. 자연에서는 보기 드문 무성생식 연꽃이었다. 은지가 고개를 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범인은 시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의학적 또는 법의학적 기술이 있는 자입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피해자의 손톱 아래에 끼워진 작은 종이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일본어로 송을씨로 쓰인 하이쿠였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단단했다. 안개 자욱한 영이 깊은 골짜기 속 연꽃 피어나 조용히 누굴 부르나. 은지는 종이를 들고 고개를 기울였다. 한국인, 베트남에서 죽고 일본시. 범인이 일부러 언어에 미로를 만들려는 걸까요?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는 거겠지. 준호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트란 민이 끼어들었다. 호텔 측에서 피해자가 입국한 지 나흘밖에 안 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동행한 가족은 없었어요. 어떤 중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를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은지가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차가운 눈빛을 띄었다. 그녀는 피해자의 왼손을 열어 손바닥을 뒤집었다. 희미한 원형 흉터가 있었다. 지름은 손가락 마디 반 정도였다. 이건 새 상처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단단히 묶여 있었던 흔적 같아요.
준호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하며 시신의 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6명의 피해자, 모두 외국인, 모두 일정 기간 감금되거나 제압당한 흔적이 있어. 그리고 모두 상징적인 장소에 놓였어. 그의 시선은 한강의 잿빛 흐린 물결에 멈췄다. 범인은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트란 민이 강조했다. 이전 피해자 중에 한국인 유학생 김수현이 있었어요. 의학 인턴 출신으로 깨끗한 신분이었죠. 하지만 왜 그녀가 베트남에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은지는 순간 멈칫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수현은 그녀가 근무하는 법의학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다. 수현? 은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준호는 그녀의 변화된 기색을 바로 알아챘다. 그는 힐끗 보았지만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고 긴장된 공기 속에서 한 줄기 망설임이 스쳤다. 티란 민이 전화가 울렸다. 짧은 통화를 마친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경찰서로 익명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 피해자의 처형 장면을 담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영상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들의 말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은지는 고개를 숙여 흔들리는 눈빛을 감췄다. 밖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점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똑똑 떨어졌다. 잿빛 비 아래 피로 물든 게임이 시작되려는 광경 앞에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다낭 경찰서 회의실은 희미한 황금빛 조명에 잠겨 있었다. 천장의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며 오래된 석회벽에 배어든 담배 냄새를 조용히 휘저었다. 6명의 피해자 현장 사진이 화면에 차례로 띄워졌다. 각 사진은 동일한 섬뜩함을 담고 있었다. 피해자는 단정히 누워있고 가슴에는 백년이 새겨져 있으며 입술은 붉은 실로 꿰매져 있었다. 티란 미는 파일을 하나씩 넘기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피해자는 대진글로벌이라는 이름의 고용중개회사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한국인 최대현으로 이곳에서 2년 넘게 사무실을 운영했죠. 하지만 사흘 전 그들의 본사가 한밤중에 큰 화재로 폭발했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낀 채 폐허가 된 잔해를 찍은 사진의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을 고정했다. 시신은 발견되었나요? DNA 확인은? 거의 완전히 탄 시신 하나가 최대현으로 추정되지만 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의 대조 샘플이 아직 부족해 확실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준호 옆에 앉은 은지는 조용히 자료를 넘기며 사업자 등록 사본을 보자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 중개회사를 통해 등록했던 노동자 명단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김수현이라는 이름이 이직, 연락 두절로 표시된 것을 보고 그녀의 눈이 잠깐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파일을 덮었지만 손을 꽉 쥐며 숨길 수 없는 동요를 드러냈다. 준호가 곁눈질로 그녀를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병을 집어 그녀 앞에 살짝 내려놓으며 그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 좀 마셔. 지금 머리가 복잡할 때야. 은지는 고개를 들어 놀란 눈빛을 잠깐 드러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배려는 그녀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했다. 준호는 여전히 진지한 눈빛을 유지했지만 눈 깊은 곳에는 평소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폭발은 한국 수사당국이 대징글로벌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타이밍이 맞죠. 누군가 그에게 미리 귀띔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 뭉치를 그들에게 내밀었다. 가장 이상한 건 회사가 폭발하기 일주일 전 최대현이 베트남 내 모든 개인 자산을 급히 처분했다는 겁니다. 차량, 은행 계좌, 심지어 개인 주택 임대 계약까지. 하지만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준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서류를 빠르게 넘겼다.
불쾌한 공백이 무겁게 공기를 채웠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듯했다. 흔적을 지우고 모든 퇴로를 차단한 것처럼. 민이 말을 이었다. 최대현의 통역 겸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은구옌 탄란, 28세. 그녀는 폭발 한 달 전에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사직했어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고 하숙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란, 사진은 있나요? 민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초상 사진이 떴다. 베트남 여성, 온화한 얼굴에 경계심 가득한 까만 눈동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은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희미한 종소리 같은 예감이 울렸다. 이 여성이 5번째 피해자, 현장 주변 CCTV에 등장했었어요. 그녀가 입을 뗐다. 맞습니다. 민이 확인하며 보안 카메라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꺼냈다. 란이 화면에 잠깐 나타났다. 베이지색 코트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기 몇 시간 전 그 거리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짓눌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그치지 않았다. 유리창을 세게 때리는 빗방울은 그들에게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는 듯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추스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의 하숙집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은지도 일어나며 긴장으로 뻐근한 어깨 때문에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순간 준호가 몸을 살짝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 내가 들게. 어깨 아프지? 그녀는 잠깐 멈칫했다. 그의 직설적인 배려에 익숙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고 조용히 파일을 그의 손에 넘기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 여정에서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냉랭하지 않은 고요한 순간이 흘렀다. 302호 하숙방은 오랫동안 전등이 나가 어두컴컴한 긴 복도 끝에 있었다. 오래된 민박집은 벽이 벗겨지고 곰팡이 냄새가 아래층 계단에서 올라오는 향 냄새와 뒤섞였다. 준호는 문을 3번 두드렸지만 답이 없었다. 테란 민은 경찰에게 자물쇠를 부수라고 손짓했다. 녹슨 경첩이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은 비정상적으로 깔끔한 작은 방이었다. 급히 떠난 흔적도 어지러진 개인 물품도 없었다. 침대 밑에는 빈 여행 가방 하나,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작은 백년 화분이 놓여 있었다. 단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고 얇은 꽃잎에는 분꽃이 없었다. 은지는 몸을 숙여 연꽃을 자세히 관찰하며 장갑 낀 손으로 화분을 들어 올렸다. 분꽃 없는 연꽃이에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예요. 준호는 조용히 방 안을 훑었다. 그는 낡은 벽시계 앞에서 멈췄다. 시계판과 나무틀 사이의 틈에 연한 노란색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은지에게 건넸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글씨는 삐뚤거렸지만 명확했다. 그들은 너희가 절대 듣지 못할 것들을 내게 말했다. 도망쳐라. 아니면 너희 자신의 게임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문지기일 뿐 살인자가 아니다. 편지 끝에는 연꽃이 2개의 교차된 원안에 새겨진 기호가 있었다.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편지를 책상에 가볍게 두드렸다. 이 편지를 쓴 자는 자신을 사건과 분리하려 하고 있어. 스스로를 문지기라고 칭했어. 즉,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은지는 서랍을 더 뒤지다 책상 서랍 안감에 숨겨진 낡은 휴대폰을 발견하고 눈을 멈췄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올려 전원을 켰다.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다. 사진 폴더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멀리서 비스듬히 찍힌 사진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해안가에 버려진 수산물 가공 공장 앞에 서 있었다. 그 옆 메시지 폴더에는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계정과의 단 한 건의 대화만 있었다. 물건은 다 보냈어. 언제 나갈 수 있나? 내가 말할 때야. 어긋나지 마. 때가 되면 연꽃이 필 거다. 은지는 전화기를 준호에게 건네며 놨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전화기를 쓴 사람은 남자예요. 문투, 단어 선택, 메시지 방식 모두 이런 거래에 익숙한 사람을 가리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분 속 연고추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연고추를 조심스레 들어 올리자 흙 밑에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USB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는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남긴 것 같군. 그는 USB를 민에게 건네며 즉시 데이터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수십 개의 짧은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피해자가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높은 각도에서 몰래 찍힌 영상은 그들이 감시당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다른 몇몇 파일은 수산물 공장으로 냉동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드나드는 장면이었다. 마지막으로 문직이라는 간단한 이름이 붙은 영상 파일이 있었다. 영상이 시작되자 검은 천 마스크를 쓴 남자가 눈만 드러낸 채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으며 일부러 왜곡된 듯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으로 끌려가는 걸 봤다. 이 일을 멈추고 싶다면 새벽에 연고치 피는 곳으로 와라. 모두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누군가는 명령을 따를 뿐이다. 영상은 갑작스럽게 끝났다. 추가 정보는 없었다. 긴급회의 경찰서로 돌아온 민은 해안 순찰대와 연락해 사진 속 수산물 가공 공장을 확인했다. 그 공장은 1년 넘게 방치된 상태였지만 최근 지역 어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누군가가 드나들었다고 했다. 겉으로는 별다른 활동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소규모 어선들이 정박하는 곳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뭔가를 육지로 옮길 수 있죠. 민이 말했다. 준호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살짝 감았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피로가 드러났다. 은지가 처음 본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조용히 앞에 놓았다. 준호는 눈을 떠 그녀를 보고 살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고마워. 은지는 자리에 앉아 턱을 괴고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문지기가 란이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둘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책상 위 작은 화분 속 백년은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 바다는 잔잔했지만 하늘은 어두웠고 무거운 구름은 큰 비가 쏟아질 듯했다. 손전등 불빛이 버려진 수산물 가공 공장을 훑으며 바닷소금과 녹으로 얼룩진 벽 위를 차가운 빗줄기가 스쳤다. 주변은 고요했고 멀리 바다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만이 울렸다. 준호와 은지는 녹슨 철문 앞에 섰다. 문은 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쉽게 자를 수 있을 정도였다. 민은 강력계 팀에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고 손짓하며 준호와 은지 그리고 2명의 경찰만 먼저 들어가 조사하도록 했다. 여전히 나와 함께 갈 건가? 준호가 은지를 힐끗 보며 가볍게 물었다. 마치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은지는 손목에 감은 손전등 끈을 고치며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다. 내가 중간에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반은 미소, 반은 한숨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철문을 가볍게 밀었다.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어두운 밤에 메아리 쳤다. 공장 안은 썩은 생선과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스테인리스 선반이 기울어져 있고 바닥은 오래된 물때가 마르면서 검은 회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벽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철창이 비어 있었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경첩은 헐거웠다. 은지는 천천히 걸으며 철창에 긁힌 자국을 면밀히 관찰했다. 여기에 뭔가가 갇혀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이 긁힌 자국은 안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녀는 몸을 숙여 낡은 밧줄 조각을 집어들었다. 밧줄 끝에는 마른 핏자국이 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심각해졌다.
이건 피해자를 묶은 밧줄이에요. 준호는 주변을 살피다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에 새겨진 새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그는 몸을 숙여 자국을 만져보았다. 공기의 습기 때문에 자국이 살짝 젖어 있었고 누군가가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여기 있었어. 아마 24시간도 안 됐을 거야. 은지는 손전등으로 냉동고 줄을 비췄다. 그중 하나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희미한 표시등이 깜빡였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열어볼까요? 준호는 대답 대신 직접 냉동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안개가 쏟아져 나왔다. 안에는 스테인리스 쟁반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각 쟁반은 불투명한 비닐로 덮여 있었다. 은지가 첫 번째 비닐을 걷어냈을 때 그녀는 멈칫했다. 사람의 심장이 얼어붙은 채 금속 쟁반에 단정히 놓여 있었고 표면에는 O+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은지는 침을 삼키며 손이 살짝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준호를 힐끗 보았고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으며 두 손이 꽉 쥐어진 것을 보았다. 내장, 생체 내장 매매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납치된 피해자들은 모두 즉시 죽은 게 아니야. 일부는 내장이 적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들은 나머지 쟁반을 확인했다. 간, 신장, 폐. 사람의 장기가 상품처럼 포장되어 코드가 매겨지고 혈액형별로 분류되어 있었다. 맨 끝 쟁반은 비어 있었고 표면에는 검은 마커로 급히 쓴 한글 유리라는 글자만 있었다. 은지는 그 이름을 보고 순간 굳었다. 유리, 범인이 보낸 영상에 나왔던 소녀였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어요. 은지가 숨을 몰아쉬며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은 아직 그녀의 내장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가볍게 쥐었다. 진정해. 그는 우리가 이걸 알길 원했어. 우리가 그의 흔적을 쫓아 게임에 참여하길 바라는 거야. 은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여전히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린 그녀를 구해야 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그대로 두었다. 그녀와 자신 모두에게 닻이 되어주는 듯한 행동이었다. 새로운 단서 공장을 더 면밀히 조사하던 중 복도 끝에 잠긴 작은 방을 발견했다. 방 밖에는 부서진 카메라가 있었지만 케이블은 여전히 전원판에 연결된 하드디스크로 이어져 있었다. 민은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기술팀으로 보내 복호화를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와 은지는 공장 밖 계단에 앉았다. 하늘에는 가느다란 빗방울이 흩뿌리기 시작했다. 몇 분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준호는 재킷 주머니에서 민트 사탕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신경을 진정시킬 무언가가 필요해. 너무 버티려 하지 마. 은지는 그의 손에 든 사탕을 보고 놀라며 사건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항상 냉철한 줄만 알았는데 사탕을 가지고 다닐 줄이야.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며 눈썹을 살짝 올렸다. 검사도 사람이야. 머리를 맑게 유지할 방법을 알아야지. 은지는 사탕을 천천히 씹으며 입안에 퍼지는 시원한 민트 향이 가슴속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깊은 밤의 고요한 순간 바다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이 뛰어든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가져온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복구 작업은 4시간 넘게 걸렸다. 기술실 화면에 첫 번째 영상이 떠오르자 경찰서 내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각 프레임은 밤에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작업을 지휘하는 자는 마스크를 썼지만 무정의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했다. 한국어 억양, 낮고 탁하며 단호한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였다. 민은 눈썹을 찌푸리며 파란색 트럭에 희미한 로고를 가리켰다. 이 번호판은 지난주 선사항에서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준호는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살짝 쥐며 날카로운 눈빛을 띄었다.
그는 마치 피부를 벗으며 한 발 앞서가는 뱀을 쫓는 기분이었다. 의심스러운 순간을 포착한 영상도 있었다. 최대현의 통역사였던 란이 창고 구석에서 마스크 쓴 남자에게 종이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영상이 끝나기 직전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며 끊겼다. 준호는 양손을 책상에 짚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란은 사라진 게 아니야. 그녀는 여전히 감시당하거나 억지로 그들에게 일하고 있는 거야.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는 피해자와 이 조직을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일 수 있어요. 티란민은 순찰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영상의 트럭과 일치하는 차량이 한강 근처에 오래된 냉동창고를 떠나 교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트럭을 막겠습니다. 민은 벌떡 일어나 무정이를 꺼냈다. 나와 은지가 함께 가겠습니다. 준호가 단호히 대답했다. 민은 은지를 힐끗 보며 약간 망설였다. 안전 문제는? 나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은지가 그의 말을 끊으며 단단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매복 작전. 자정이 가까운 시각,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특수부대는 외곽의 한적한 도로 양쪽을 봉쇄했다. 무거운 화물 트럭이 천천히 포위망 안으로 들어왔다. 트럭이 속도를 늦추자 경찰이 달려들며 눈부신 손전등을 비췄다. 차 세워. 즉시 내려. 민이 확성기로 크게 외쳤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고 운전사는 엑셀을 밟아 포위망을 뚫으려 했다. 뒤쪽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트럭 화물칸에서 뛰어내렸다. 철봉과 단검으로 무장한 그들은 경찰팀을 향해 돌진했다. 한 명이 준호를 향해 곧장 달려들며 철봉을 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준호는 몸을 숙여 피하고 상대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어 그는 상대의 배를 걷어차 젖은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구르게 만들었다. 다른 한 명은 칼을 휘두르며 은지를 노렸다. 은지는 정확히 한 걸음 물러서며 상대의 손목을 잡고 몸을 돌려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하지만 상대는 허리띠에서 단검을 꺼내 뒤로 찌르려 했다. 뒤에서 준호가 달려들어 그의 옷깃을 잡아 끌어내린 뒤 팔꿈치로 목덜미를 강타해 쓰러뜨렸다. 상대는 반항할 틈도 없이 무너졌다. 지원팀이 도착하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 속에 나머지 일당을 제압했다.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고 그의 얼굴은 땀과 두려움으로 젖어 있었다. 화물칸을 조사하자 냉동 화물이 아니라 밧줄에 묶이고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공포에 질린 눈을 뜬 여성이 있었다. 은지는 재빨리 밧줄을 풀고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하며 나지막이 위로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지친 피해자는 테이프 너머로 힘겹게 말했다. 란이 내가 구출될 거라고 했어요. 은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의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둘 다 깨달았다. 란은 완전히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들 뒤에 그림자. 그날 밤 초기 진술을 받는 중에 운전사는 트럭이 특정 장소로 사람을 배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곳은 린손 사원, 숲속에 고립된 오래된 탑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 내게 명령한 자는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익명 번호로 전화만 했어요. 그는 떨며 대답했다. 준호는 전화기를 꽉 쥐며 점점 커지는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방금 전 싸움에서 생긴 팔에 긁힌 상처를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말없이 그는 개인 의료 키트를 열고 소독 붕대를 꺼내 그녀 앞에 앉았다. 내가 할게. 움직이지 마. 은지는 살짝 놀라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막혔다. 처음에 냉랭한 거리감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단호한 배려가 그 자리를 채웠다. 준호는 그녀의 상처를 조심스레 붕대로 감았다. 그녀가 아파할까봐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다. 고마워. 은지가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 힘을 아껴.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어두운 수사라는 늪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숲은 밤 속에서 사각거렸다. 마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한숨소리처럼 들렸다. 린손 고대탑은 울창하고 습기 찬 황량한 숲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오랫동안 잊혀진 유적으로 노쇠한 몇몇 주지 스님들 외에는 거의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운전사의 진술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이곳은 여러 차례 물건을 주고받는 장소였다. 준호는 은지, 민, 그리고 특수부대 팀과 함께 탑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이동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고 발걸음은 축축한 땅 위에서 살짝 푹푹 꺼졌다. 손전등 불빛이 빽빽한 나무십 사이를 훑으며 흐릿한 공간 속에서 끊어진 빗줄기를 만들어냈다. 탑 뒤편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진흙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트럭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한쪽에는 빈 공간이 비닐로 꼼꼼히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텅 빈 화물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짙게 굳은 핏자국만이 남아있었다. 은지는 허리를 숙여 상자 가장자리에 걸려있던 머리카락 한 올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넣었다. 이런 상자는 시신 보관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남아있던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화면이 깨진 낡은 휴대폰이 있었고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였다. 민은 팀원에게 그것을 가져가 데이터를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근처 땅바닥에서는 비에 젖은 봉투 껍질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검은색 카드가 들어있었고 영어로 은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The Midnight Bloom. 초대받은 자만 입장 가능. 시간 오후 10시 15일. 장소 호이안 그랜드 페스티벌. 준호는 카드를 들고 눈빛이 어두워졌다. 초대장이군. 은지는 카드를 손으로 훑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The Midnight Bloom. 한밤중에 피는 꽃. 또 연꽃이야. 그들은 축제를 위장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호이안 그랜드 페스티벌. 매년 열리는 문화 행사지. 수백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대기업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곳에서 경매를 연다면 쉽게 섞여들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카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강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경매는 그림이나 골동품을 위한 게 아니야. 사람의 목숨을 두고 벌이는 경매지. 사전에 계획된 거래. 낡은 휴대폰에서 복구된 데이터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에서 기술팀이 해독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신규 물건 도착. O+와 B 미니로트 준비. 오늘 신장 로트에 일본과 중국 측이 큰 관심. 젊은 사람 우선. 한국 여자 1명, 장기 상태 완벽. 은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다. 유리.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가볍게 쥐었다. 말 없는 위로였다. 탑 주변을 더 철저히 수색하던 중 그들은 돌벽 뒤에 숨겨진 작은 지하문을 발견했다. 문은 넓은 저장고로 이어졌고 그 안에는 스테인리스 선반, 거리, 수술 장비, 대형 냉동백, 그리고 화물,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가 있었다. 은지는 핏자국이 얼룩진 수술대 앞에 멈춰서서 말을 잃었다. 여기서 작업을 했어.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하고 피해자를 멀리 옮길 필요도 없이 모든 게 흔적을 지우도록 완벽히 준비된 거야. 준호는 말이 없었다. 그는 방 한쪽에 세워진 판넬로 다가가 살펴보았다. 그 위에는 화물 이동 경로가 그려진 도표와 코드명들이 적혀 있었다. L1, L2, YR, ASH, SH 수현, YR, 유리. 은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하며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가 떨렸다.
지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이 지하 네트워크는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었다. 이것은 복잡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검은 기업과도 같았다. 비밀 경매를 위한 준비. 준호는 한국인 사업가로 위장해 문화투자 협력을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그랜드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접근할 허가를 받았다. 은지는 그의 조수이자 통역사로 분했다. 민은 비밀 경찰팀을 군중 속에 섞이도록 배치했다. 두 사람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칭 미스터 한이라는 낯선 중개인에게서 공식 초대를 받았다. 미드나이트 블룸 경매는 밤 10시에 호이안 거리 18번지 고택에서 시작됩니다. 녹화 장비 반입 금지. 각 초대객은 조수 1명만 동반 가능. 은지는 조수 역할을 위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게 틀어 올렸다. 가벼운 화장으로 평소에 강인한 면모를 감췄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호텔 드레싱룸에 들어서던 은지는 잠시 머뭇거리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조수 역할에 어울릴까? 준호는 잠시 멈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 어울려.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든 나는 너를 알아볼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말하지 않아도 감정이 그 가까운 거리 사이로 조용히 넘쳐 흘렀다. 그들은 목숨을 건 게임에 뛰어들기 전 짧은 순간을 함께했다. 호이안의 구시가는 등불의 빛으로 화려하게 빛났고 민속 음악 소리가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다. 문화축제라는 외피 아래 누구도 그 고풍스러운 오래된 집들 뒤에서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파는 거래가 벌어지고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미드나이트 블룸의 약속 장소인 18번지 고택은 나무 그늘이 드리운 좁은 거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검게 칠한 나무 문 앞에는 이름도 간판도 없는 하얀 등불 2개가 걸려 있었다. 준호와 은지는 한국인 사업가와 그의 조수로 위장해 함께 걸어 들어갔다. 은지는 고급스러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높은 칼라에 작은 클러치를 가볍게 들고 있었다. 준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빛으로는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날카롭게 살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중년의 아시아 남성이었다. 백발이 섞인 머리, 흰 장갑을 낀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두 분,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양쪽에 고풍스러운 그림이 걸린 긴 복도를 지나 커다란 문 앞에 이르렀다. 문지기가 초대장을 확인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훑어본 뒤에야 입장을 허락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방이 펼쳐졌다. 높은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따뜻한 황금빛을 뿌렸지만 그 아래 벌어지는 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검은 비단으로 덮인 빈 무대가 놓여 있었다. 의자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손님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고 모두 얼굴의 반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전문적인 비밀 경매의 상징이었다. 은지는 준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사람의 목숨을 사는 자들이 마치 예술 공연을 즐기듯 밝은 조명 아래 앉아 있어.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외국인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3번 박수를 쳤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미드나이트 블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 젊음, 건강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울렸다. 오늘 밤 첫 번째 로트, 코드 L3, 여성, 23세, 혈액형 A+, 완벽히 건강하며 병력 없음, 모든 장기 온전. 검은 비단 커튼이 옆으로 걷히자 직립 유리 상자가 드러났다. 그 안에는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젊은 여성이 있었다. 창백한 얼굴, 밧줄 자국이 선명한 손목, 미세하게 떨리는 몸. 은지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살짝 쥐어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회자는 건강지표, 장기 상태,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전자 경매표를 유창하게 설명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숫자가 춤을 추듯 오르내리고 입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첫 번째 로트가 끝나자 사회자는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의 특별한 상품 코드 EAR 여성 21세 혈액형 O+, 희귀한 보석입니다. 두 번째 비단 커튼이 걷혔다.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유리였다. 범인이 보냈던 영상에 등장했던 한국인 소녀. 눈은 눈물로 젖어 크게 뜨여 있었고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에는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클러치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다. 그녀의 시선이 준호와 마주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둘 다 충동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음을 알기에 억눌렀다. 숨은 자의 등장. 유리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VIP석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일어나 다른 이들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불렀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마스크 너머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밤 나와 경쟁할 자는 없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다. 3년 전 법의 소나기를 빠져나간 류승규였다. 은지는 준호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이제 행동에 나설 때임을 알았다. 준호는 웨이터로 위장해 홀에 있던 민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민은 밖에서 대기 중인 경찰팀에게 조용히 비상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위의 사회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 같군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에서 건장한 남자 4명이 튀어나왔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한 명이 준호와 은지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준호는 즉시 몸을 틀어 상대의 무릎을 정통으로 걷어찼고 그자는 무릎을 꿇었다. 은지는 클러치에 숨겨둔 짧은 배턴을 꺼내 펼치며 날아오는 칼을 맞고 상대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후려쳤다. 경매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출입문은 이미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류승규는 VIP석에 우뚝 서서 마스크 너머로 준호를 노려보았다. 내가 말했지, 이 검사. 이건 내 게임이라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유리 상자에 갇힌 유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은지는 민에게 유리 상자를 여는 신호를 보냈지만 류의 부하들이 길을 막아섰다. 경매장 한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총성, 비명, 혼란이 뒤섞였다. 미드나이트 블룸의 회장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귀를 찢는 총성, 공포에 질린 경매 참가자들이 서로를 짓밟으며 탈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모든 출구는 안에서 잠겨 있었고 거대한 새장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준호는 승규의 부하가 휘두른 칼을 재빨리 피하며 상대의 턱에 강한 팔꿈치 일격을 날려 즉시 쓰러뜨렸다. 쉴 틈도 없이 그의 시선은 무대로 향했다. 유리는 여전히 유리 상자에 갇힌 채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유리를 먼저 구해. 그는 은지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은지는 접이식 3단 배턴을 펼쳐 단단히 쥐고 달려드는 또 다른 적을 막아섰다. 몸을 낮춰 칼 휘두름을 방어한 뒤 무릎을 향한 수평 스윙으로 상대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지는 배턴으로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내려쳐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그녀는 무대로 직진하며 유리 상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측면에서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조심해. 준호가 고함치며 소매에 숨겨둔 작은 단검을 그자의 손목에 던졌다. 총알은 빗나가 검은 비단 커튼을 찢으며 그을린 자국을 남겼다. 은지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어 회전 동작으로 총잡이를 쓰러뜨리고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준호는 복도를 따라 BP석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류승규가 서 있었고 마치 연극을 감상하는 주최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규. 준호가 으르렁거리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류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으며 도발적인 미소를 띄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이 검사.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날 끝장낼 수 있을 것 같나. 4명의 경호원이 즉시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인간 벽을 형성했다. 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다. 첫 주먹은 앞에 선자의 옆구리에 꽂혔고 이어 발차기로 그를 쓰러뜨렸다. 두 번째 남자가 철봉을 휘둘렀지만 준호는 팔뚝으로 막아내며 가슴에 강한 발차기를 날려 뒤로 나가떨어지게 했다. 양쪽에서 달려드는 나머지 2명. 준호는 몸을 숙여 피하며 한 명의 팔을 붙잡아 뒤로 꺾고 그를 방패 삼아 다른 공격을 막은 뒤 관자놀이에 강한 일격을 가해 마무리했다. 하지만 승규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그는 뒤로 물러서며 손목에 찬 전자시계의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무대 바닥로 입구가 갈라지며 비밀 통로가 서서히 열렸다. 이 게임을 끝내고 싶다면 나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와야지. 류는 그 말을 남기고 통로 아래로 사라졌다. 가지마. 뒤에서 달려온 민이 외쳤지만 준호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 뛰어내렸다. 무대 위의 은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다. 그녀는 1초간 망설이다가 곧장 준호를 따라 뛰어내렸다. 지하, 함정과 끔찍한 진실. 지하 통로는 땅속 깊이 이어졌다. 숨막히는 공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의 희미한 전구가 깜빡였다. 준호는 좁은 통로를 따라 달렸고 은지는 바로 뒤를 따랐다. 하지만 한 구석을 막 돌아서자 철컥철컥 소리가 울렸다. 천장에서 무거운 철문들이 내려와 퇴로를 차단했다. 그들의 귀에 스피커를 통해 류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 미궁에 온 걸 환영해, 이 검사. 정의가 묻히기에 완벽한 장소지. 불이 꺼지며 긴급용 붉은 조명만이 깜빡였다. 돌벽의 불규칙한 빛과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구석구석에서 마스크를 쓴 자들이 나타났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은지는 총을 꽉 쥐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준비해. 이번엔 봐줄 수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불태웠다. 냉혈의 미궁 한가운데 생사를 건 싸움이 시작되었다. 한 걸음마다 함정이 도사리고 모든 실수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었다. 붉은 비상 조명이 끊임없이 깜빡이며 준호와 은지의 그림자를 차가운 돌벽 위에 뒤틀린 형체로 길게 드리웠다. 미궁 곳곳에서 스피커를 통해 류승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저주처럼 반복되는 그의 말. 이 검사, 여기는 내가 만든 법정이다. 여기엔 법률 따윈 없다. 오직 가장 강한 자의 판결만 있을 뿐. 어두운 구석에서 마스크를 쓴 무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철봉, 단검, 전기 충격기로 무장한 그들은 준호와 은지를 사방에서 포위했다. 준호는 왼쪽에서 날아드는 공격을 피하며 상대의 팔을 붙잡아 뒤로 꺾고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내리쳤다. 상대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두 번째로 달려드는 자의 가슴에 강한 발차기를 날렸다. 은지도 망설이지 않았다. 날아드는 칼을 피해 몸을 숙이고 패턴을 휘둘러 공격자의 팔꿈치를 강타했다.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간결하며 정확했다. 생존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기술이 이제 진짜 무기로 변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은지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명이 달려들며 칼을 그녀의 목에 겨누었다. 준호가 재빨리 몸을 돌려 팔뚝으로 칼날을 막았다. 깊은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이를 악문 그는 주먹을 들어 상대의 턱 아래를 강하게 후려쳐 즉시 쓰러뜨렸다. 은지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피가 흐르는 손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다쳤잖아요. 제가.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집중해. 그들은 점점 좁아지는 통로로 후퇴하며 포위를 피하려 했지만 갑자기 철벽이 내려와 길을 막았다. 앞쪽 문도 쾅 닫히며 그들을 육각형 방 안에 가뒀다. 방 한가운데 커다란 화면이 켜지며 류승규의 선명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감시 카메라로 가득한 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뒤 벽에는 피해자들이 고문당하고 생체 수술을 받으며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영상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소리 없는 영상 속 비명 소리가 메아리 쳤다.
준호,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흔적을 따라오게 했는지 아나? 너에게 하나씩 무력함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의 상처에서 피가 더 많이 흘렀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너는 항상 정의를 믿었지, 안 그래? 나를 잡으면 모든 게 끝나고 그 영혼들이 평안히 쉴 거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이 네트워크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야. 누가 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나? 누가 그 물건들을 사는 거지? 화면 이미지가 바뀌었다. 유명한 기업인, 정치인, 심지어 준호가 알던 국제 의료계 인사들의 얼굴이 줄줄이 나타났다. 은지는 숨이 막히며 무의식적으로 준호의 소매를 꽉 잡았다. 그럴 리가. 류는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인 곳이야. 너는 나를 잡는다 해도 이 네트워크는 그대로야. 심지어 내일이면 그들은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류승규를 세울 거다.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력감이 가슴속에서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맞아. 너희 네트워크는 너무 커서 쉽게 끊을 수 없지.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죗값을 치르겠어? 류는 잠시 멈칫했고 그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재미있군, 이 검사. 하지만 과연 네가 살아남아서 그걸 할 수 있을지 보자. 그가 버튼을 눌렀다. 양쪽 철문이 열리며 정의 충격기와 방호복으로 무장한 덩치 큰 남자 3명이 걸어 나왔다. 한 명이 전기봉을 준호에게 겨누었다. 첫 번째 남자가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준호는 몸을 숙여 피하며 빠르게 달려들어 상대의 팔을 붙잡고 목을 조른 뒤 돌벽에 세게 내리쳤다. 은지는 두 번째 남자의 무릎을 배턴으로 강타에 쓰러뜨리고 이어 목덜미를 가격했다. 세 번째 남자는 전기 채찍을 휘둘렀고 전기 불꽃이 번쩍였다. 준호는 방어름 물러서며 채찍 손잡이를 잡아당겨 상대를 끌어당겼다. 그는 상대의 가슴에 주먹을 날리고 목을 조르며 기절시켰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은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뒤에 누가 있든 우리는 그를 빛 아래로 끌어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손에서 흐르는 피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피커에서 울리는 유의 신호를 따라 미궁 깊숙이 들어갔다. 최후의 대결이 기다리는 통제센터로 향했다. 통제센터로 이어지는 복도는 긴 콘크리트 터널이었다. 천장은 낮았고 습한 공기에는 금속성의 비린내가 퍼졌다. 발걸음 소리가 폐쇄된 공간에 메아리 쳤고 깜빡이는 전등이 딱딱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살인자의 심장 박동 같은 리듬을 만들었다. 준호는 짧은 권총을 꽉 쥐었고 팔에 대충 감은 붕대는 새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다. 은지는 그의 바로 뒤를 따랐고 손에 든 배턴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결의로 불타올랐다. 복도 끝에는 무거운 강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위쪽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그들을 향해 움직였고 스피커를 통해 류승규의 목소리가 울렸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잘했어, 준호. 하지만 이 문을 넘으면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을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벽에 붙어 문틀 주변의 폭발 장치와 센서를 확인했다. 그는 문 아래 경첩에 설치된 지연 폭발 장치를 빠르게 발견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는 몇 초 만에 뇌관을 해체했고 은지가 주의를 줄 틈도 없었다. 강한 발차기로 문이 열렸다. 안쪽은 잠수함 격실처럼 넓은 방이었다. 벽은 감시 모니터로 덮여 있었고 미궁과 수술 공장의 모든 구석이 화면에 비쳤다. 방 한가운데 류승규는 강철 회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치 마지막 체스 게임을 즐기는 관객처럼 태연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갑고 경멸로 빛났다. 그의 뒤에는 유리가 강철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은 테이프로 막혔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이 크게 떠져 있었다. 곁에는 의자 팔걸이에 연결된 폭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류는 얄팍한 미소를 지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여기서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너무 빨리 끝내고 싶진 않아. 죽기 전에 너희가 모든 걸 알았으면 좋겠거든. 그는 콘솔의 버튼을 눌렀다. 커다란 화면이 켜지며 권력자들의 비밀 회합 장면이 재생되었다. 대기업인, 정치인, 심지어 국제병원의 저명한 의사들이었다. 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잔을 들고 상품 공급에 대해 논의했다. 사람의 생명을 상품처럼 가격을 매기며. 영상 속 일본인 남자가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남아에서 안정적인 장기 공급만 유지된다면 유럽과 중동 고객들이 계속 주문할 겁니다. 또 다른 이는 영어로 말했다. O+와 AB 미니를 최대한 빨리 추가로 확보해. 건강 상태를 철저히 체크해. 품질이 낮으면 경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은지는 손을 꽉 쥐었고 패턴이 손바닥 안에서 떨렸다. 눈가가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버텼다. 이 자들은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야. 류는 태연히 고개를 기울이며 그들을 힐끗 보고 웃었다. 그들은 돈을 내는 자들이다. 나는 공급자일 뿐. 이 세상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돌아가지 않나. 준호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네가 공급자라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무고한 이들의 삶을 빼앗아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수요를 채웠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했을 거야. 그는 손을 들어 유리의 의자 아래 폭발 장치를 작동시키는 버튼을 세게 눌렀다. 즉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59, 58, 57. 은지는 당황하며 유리에게 달려갔지만 류가 총을 꺼내 그녀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총을 뽑아 류의 머리에 겨누었다. 양쪽은 생사를 건 팽팽한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무기를 내려. 승규, 너는 이제 끝났어. 준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총을 쥔 손은 여전히 단단했다. 내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나는 진작 죽을 준비가 됐어. 하지만 가능한 한 모든 걸 함께 데려갈 거야. 카운트다운. 42, 41, 40. 은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천천히 유리 쪽으로 다가가며 류의 눈빛을 주시해 타이밍을 노렸다. 류가 갑자기 총구를 은지에게 돌렸지만 그가 반가쇠를 당기기 직전 총성이 울렸다. 준호의 총알이 류의 어깨를 맞췄고 그의 총이 손에서 튕겨져 나갔다. 은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패턴으로 그의 손목을 강타한 뒤 머리를 한 번 더 쳐 쓰러뜨렸다. 준호가 달려와 류의 총을 멀리 걷어차고 은지와 함께 유리에게로 갔다. 카운트다운은 28, 27, 26.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붙은 폭발 장치에 전선을 하나씩 떼어냈다. 준호는 몸을 숙여 회로를 확인했다. 둘 다 임에 땀이 송골 맺혔지만 준호의 손은 흔들림 없었다. 힘내. 15초 남았어. 은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준호는 단검으로 주 전선을 빠르게 잘랐다. 카운터는 09, 08에서 갑자기 멈췄다. 공간은 고요에 휩싸였다. 유리의 거친 숨소리가 세 사람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뒤섞였다. 은지는 유리를 끌어안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안전해. 이제 안전해, 유리야. 준호가 고개를 들며 은지와 눈을 마주쳤다. 피와 폭력의 폭풍 속에서 처음으로 폭풍의 중심에서 잠잠한 바람처럼 부드러운 순간이 찾아왔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류승규는 여전히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를 잡았다고 뭐가 달라지나? 저 네트워크가 무너질 것 같나?
위에는 여전히 너희가 절대 닿지 못할 자들이 있어.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지하 경매장 급습 작전이 있은 지 사흘 뒤 다낭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국제 언론은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 적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에 공개된 이름들은 하급 중개인 몇 명에 불과했다. 연회 테이블에 앉아 인간의 신체 부위를 가격 매기던 더 큰 권력자들은 체포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류승규는 병원 침대에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손발은 수갑으로 묶여 있었지만 법정으로 압송될 때도 그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유지했다. 그는 신문 내내 침묵했고 단 한 문장만 남겼다. 나는 단지 조릴 뿐이다. 너희가 왕을 잡았다고 생각하나? 호텔 옥상에서 준호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폭풍 전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은지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잠 못 이룬 밤들로 인해 그녀의 눈 밑에는 여전히 다크서클이 남아있었다. 끝났어.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그 말에는 해방감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이제 막 그 표면에 닿았을 뿐이야. 그는 커피잔을 난간에 내려놓고 두 손을 꽉 쥐며 목소리를 낮췄다. 고객 명단. 그 영상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일 뿐이야. 진짜 배후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어.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수술 공장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의 복사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여기엔 네가 언급했던 몇몇 이름들이 있어. 하지만 이상한 점이 중요한 데이터 일부가 심층 암호화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독할 수 없어. 준호는 USB를 받아들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누군가 우리가 추적하기 전에 이미 길을 정리해 놓은 거야. 은지는 난간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수연처럼 될까? 진실을 말하려 해도 입을 막히고 지워지고. 준호는 그녀를 돌아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관자놀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겼다. 동료로서 늘 거리를 두었던 두 사람 사이에 드문 제스처였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너에게 약속할게. 은지의 눈빛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늘 단단했던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멀리서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발신자 미상의 메시지가 떴다. 진실을 알고 싶나? 부산에서 만나. 암호 B31점. 발신자 이름도 추가 정보도 없었다. 은지가 고개를 기울여 메시지를 읽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함정일까? 준호는 입꼬리를 올리며 반은 미소, 반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럴 수도. 아니면 이 미궁의 다음 문을 여는 열쇠일 수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초봄의 산발적인 빗방울을 함께 몰고 왔다. 지평선 너머 바다 표면은 차가운 은빛 광택으로 반짝였고 잔잔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며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을 속삭이는 듯했다. 종료. 제1부